안녕하십니까, 박공순입니다. 헌법의 발견 2회차입니다. 오늘은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왜곡도 많고 또 이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경우인데요. 한 문장 전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라도 구절, 더 좁게는 단어 하나의 의미까지 엄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뒷부분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데서 주권은요,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최고의 권한, 최종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권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한이란 것은 이게 국가의 정책성 문제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와 연관된 거다. 다시 말해서 국가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할지와 연관해서 그 주권자다, 국가를 구성할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다는 점에서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해서 먼저 이 국민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좀 서글픈 우리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분명 국가 자체를 구성할, 국가 이전에 자유로운 개인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주권자로서의 권한인데, 국민이란 단어는 이와 상당히 다르거든요. 국민은 국가를 전제로 한 거죠. 실제 뜻으로 보면은 국가의 구성원, 이라는 뜻이잖아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네이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현실인데요. 아니, 주권은 이미 국가 이전의 권한인데 국가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 국가이라는 틀에 소속되어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으로 좁혀놨기 때문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해서 국민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진 않아요. 그런데도 쓰이게 됐던 것은 일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하겠죠. 어떤 서글픈 현실이냐. 사실은 오랜 기간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았잖아요. 국가 이전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걸로는 사실은 자연인으로서 인간을 얘기하던가, 그런데 인간은 좀 생물학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번역어가 인민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꺼리게 됐고 상당히 배관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으로부터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본이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people을. 그런 영향이 우리 헌법에도 일정하게 반영이 돼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식의 어찌 보면 형용 모순에 가까운 구절이 나오게 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도미에의 공화국이라는 그림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가만히 보면은 삼색기를 들고 있는 건장한 남성처럼 보이는 사실은 여자인 마리안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유의 여신. 이것이 바로 공화국,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있죠. 이건 국민을 뜻하죠. 공화국의 보호 아래 국민이 의식주를 해결한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릎 아래에 아이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국가 아래에서 문화, 예술 등이 향유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이상하냐. 이 그림에서 보면은 국가, 즉 공화국은 부모잖아요. 그 다음 백성은, 국민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발상은 신분사회 국가관이에요. 국가는 부모고 백성은 자식이다. 그런데 근대 시민혁명 이래 사회계약론에서 우리의 상식은 국가는 국민이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국민이란 단어를 쓰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은 주권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권자가 부모여야 되는 거죠. 국가가 자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전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 도미에라는 화가의 한계? 국가를 바라보는 한계가 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근데 이것은 도미의 한계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 혹은 착각 혹은 한계이기도 하다. 우리의 통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 1조 2항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부모다. 국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피조물일 뿐이다. 주권자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때 있다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있다는 소유를 의미하죠.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왜 중요하냐면 주인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통념을 갖고 있느냐?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혹은 사회계약을 위해서는 개인이 주권을 뭔가 국가나 어디 양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국가가 성립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옛날에 공부할 때요. 보통 배웠던 게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주권을 일정하게 양도한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셋은 달라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란 책에서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성립해야 된다. 라고 봤죠. 그런 점에서 그 리바이어던은 군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개인, 군주라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의 주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거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라고 봤죠. 하지만 루소는 달랐어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권리고 최종적인 권리인데 그것을 양도하는 순간 이미 주권자가 아니다는 거죠. 주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었고, 근대 시민혁명 이래의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든가 헌법정신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주권의 소유자로서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거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자료에 이렇게 나오죠.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이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할 수 없다. 여기서 일반 의지라는 거는 개별 의지, 특수 의지와 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의지, 개인적인 권한. 이것은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도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일반 의지,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의지이자 공통의 힘이고 그만큼 공통적인 주권자의 공통의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 자체는 포기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부분도요. 오해가 많은 내용이에요. 먼저 여기서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자, 어떻게 나오느냐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은 선출된다로 의미한다. 선출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투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됨으로써 권력이 형성되는 거다. 그런데요, 이런 통념,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거야말로 자기 주권을 양도해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는요, 유신헌법과 비교해보면은 잘 드러나요. 제가 자료에 현행 헌법과 유신헌법을 비교해놨죠. 현행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신헌법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에서 나온다 부분을 바꾼 거예요.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그럼 대표자라는 건 뭐겠어요? 대의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최종적인 것을 국민투표 정도로 제한해 놨어요. 어떤 경우든 동일해요. 대의제 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주권을 행사될 수 있는 거다. 권력도 그런 식으로 생성되는 거다.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리고 유신헌법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을 나온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이 나온다와 선출한다의 요 차이가 뭘까요? 유신헌법은요, 대의제적인 방식으로 한정해 놓은 거예요. 주권을. 그리고 나온다라고 바꾼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 대의제로 한정했을 경우 주권은 양도되는 거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우리 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권은 선출이라는 대의적 방식에 한정될 수 없다. 보다 직접적인 주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게 바로 유신헌법에서 제한했던 주권을 우리 국민이 그 이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찾았던 것, 무엇을 찾았느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문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그 모든에 대한 거는요, 이따가 요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의제를 포함해서 대의제로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는 우리의 주권, 이것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의 내용을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 출발에서부터 주권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죠. 무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주권의 행사, 민주주의 확립, 뭐 이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올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필립이라는 화가가 그린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인데요. 페리클레스는 솔론과 함께 아테네 민주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정치가이자 또 연설가이자 장군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저 뒤에 파르테논 신전 보이죠? 우리가 아테네 하면은 떠오르는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이 저 뒤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군대 모자를 쓴 것은 추도 연설인데 어떤 추도 연설이냐? 펠로폰네소스 전쟁. 다시 말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각 진영이 일대 격돌을 벌이죠. 아테네는 민주정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었고 스파르타는 이제 과두정,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과두정 중심의 정치체제 사이에,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 와중에 죽은 아테네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추도연설 장면입니다. 그리고 연설에서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을 실어놨고요. 내용은 좀 뒤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요 장소예요. 연설하는 장소, 페리클레스가 연설하는 요 장소는 미네가 열리던 푸닉스 언덕이에요. 그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미네가 열리던 푸닉스 언덕인데요. 저 멀리 왼쪽으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연설대로 서 있던 곳이 그림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돌계단과 돌연단이 보이죠? 오른쪽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아테네에서 미네가 열리면은 이곳에서 모였어요. 당시에 아테네 유권자 숫자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 밑으로 쭉 약간 기울어진 언덕에 그 2만 명, 3만 명이 모여 있고 요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하면은 한 2, 3만 명 정도에게는 조용한 상태라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조건에서 직접 의사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었죠. 이 푸닉스 언덕에서 미네는 처음에는 매달 한 번 열렸어요. 그리고 이 미네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들이 직접 유권자들, 그 주권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도 늘어나요. 매주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즉 재산에 의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고, 그 이전에 민주정 이전의 과두정이나 왕정에서는 재산에 의해서 구별을 했다면 민주정에서는 그 재산 조항을 폐지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3번 토론과 그 다음에 표결이 열렸다면은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 그러면 또 떠올리는 게 아고라 광장이죠. 그거는 저 밑에 도시에 있었던 광장이에요. 그 아고라 광장에서는 미네와는 달리 일상적인 토론과 연설이 벌어지던 민주주의의 한 그 공간이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푸닉스 언덕은요, 일부러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어떻게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상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대의제에 국한되지 않는 주권의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데 이해가 도움이 돼요. 자, 한번 논의를 통해서 다수결 결정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수는 앞으로 얘기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번 민회가 열릴 때 다시 같은 혹은 비슷한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연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 주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피력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소수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아예 절차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2개의 날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가 다수결이라면은 하나가 소수 의견의 존중이다. 이 중에 어느 한 날개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어도 날아다닐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푸닉스 언덕에서의 민회에는 이 두 가지가 그냥 이 공간과 이 방식을 통해서 저절로 보장이 됐었단 말이죠. 우리는 소수 의견의 존중 그러면 어떤 통념을 갖고 있나요? 소수 의견은 존중해 줘야지. 즉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태도라면요 굉장히 허무해져요. 이거 존중하지 않으면 끝이죠. 말짱 꽝이죠.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원리가 되어버리죠.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소수에게 부여하는 거는 그냥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고요. 절차의 문제이고요. 공식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문제였던 거고,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그게 이 푸닉스 언덕 자체에서 보장이 됐던 거죠.
그러면은 현대사회에서는 이 대의제를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에서는 이 소수견 존중이 어떻게 보장되는 것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수견 존중의 제도화, 공식화, 뭐 이런 문제요. 요거는 이따가 현대 민주주의를 다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피닉스 언덕에서 페리클레스가 연설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 연설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도 연설 중에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다수 의견을 따라야 민주정이다. 가난 때문에 국가를 위한 봉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된다. 자, 다수결이라는 형식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면, 내용적인 면에서의 다수 의견을 따라야지만 민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내용, 실질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기준을 철폐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되겠지만, 나아가서는 피닉스 언덕에서의 민회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개진과 토론과 그리고 직접적인 표결을 통한 결정, 그리고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안, 비슷한 사안에 있어서 얼마든지 소수가 다시 자기 견해를 통해서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요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난 때문에 국가를 위한 봉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근데 가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요, 선출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출, 즉 선거 과정에서는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선거운동을 그냥 입만으로 하나요? 당연히 어떤 수단이 동원될 것이고, 그 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원들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부자가 유리하죠. 선출은 부자에게 유리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테네 민주정,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민주주의 출발에서부터의 인식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이 선택했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선출과 함께 추첨을 도입해요. 모든 사람을 추첨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추첨의 폭은 상당히 넓었어요. 추첨은 말 그대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적음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죠. 보면은 전체 행정직 가운데 반 이상은 추첨으로 뽑았어요. 대신 그 행정직 중에 주로 이렇게 협의체,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로 되는 부분을 추첨으로 뽑았고요. 전문 기술직에 해당하거나 이런 곳은 선출로 했어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기병대장, 장군, 이런 경우는 전쟁에서 전문적 기술적 능력이 필요로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출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술직에서도 특수기술직, 정말 그 사람의 전문적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경우는 선출을 했고요. 뭐 변호사라든가 일반적인 회계를 담당한다든가 뭐 도로건설과 관련된 거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행정은 일반 시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봤고, 또 논의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첨을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공직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추첨을 했고요. 대신 엄격한 관리, 감독 장치를 뒀죠. 시민들에 의한 회계보고서를 항상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했고요. 1년이라는 기한을 뒀고요. 그 다음에 임기 중에 언제라도 소환이 가능했어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환해서 권한을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추첨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이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 자제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테네 민주정이다. 그 출발부터, 민주주의의 시작부터 대의제를 넘어서는 직접적인 참여 방식이 보장되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 아니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 그 나온다의 의미는 직접 참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이죠.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배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은 시민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시민에 대한 재판은 시민만이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아테네 민주정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도입됐어요. 재판이 소수의 직업적인 사람들에게 맡겨졌을 때 당연히 권력이나 재산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우리 현실을 봐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 이래 서양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재판의 주요한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않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권한이 없어요. 건의만 할 수 있어요. 권한은요,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이 권한이에요. 건의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배심원 제도가 없죠. 시민을 시민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심원 재판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죠.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재판.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을 당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일부 판사에 의한 판결이면은 권력의 어떤 뜻이 그대로 적용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에요.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무려 501명의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501명의 배심원단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대표성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잖아요. 근데 당시 3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전체 그리스 시민으로 치자면은 그래 한 10만 명 된다고 쳤을 때요. 그 10만 명의 를 대표하는 500명이다. 그러면은 그 대표성의 정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소크라테스는요, 특정한 세력이 죽였다고 보기 어려워요. 추첨은 말 그대로 그냥 무작위 추첨이잖아요. 배심원을 아테네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한 거죠. 그 중에 501명이 배심원단이 유죄를 판결 내리고 사형 판결 내렸다는 것은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요, 판결의 수를 보더라도 먼저 유죄 판결에서는 280대 221이었어요. 유죄가 280이었죠. 근데 사형 판결은요, 더 높았어요. 사형 판결은 아예 360대 140으로 2배 정도였어요. 2배가 넘었던 거죠. 그만큼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켜야 될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형시켰을까? 제가 자료로 올려놓은 그림 보면요,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 마지막 독약을 마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잔에 독약을 건네고 있고요. 옆에는 친구들과 제자들이 와서 슬퍼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뭔가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는 것은 진리는 이 육체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다. 정신에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나는 정신의 세계로, 이데아의 세계로 지금 가는 건데 뭐토록 슬퍼하느냐, 이렇게 이제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요 상황은요. 그리고 이제 사약을 먹고 죽게 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은 이유가 뭘까? 사실은 역사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요 직전에
30인 참주정 쿠데타가 일어나요. 귀족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귀족들의 쿠데타 이후에 민주정 지도자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한 약탈까지도 일어나요. 일정 기간 이게 아비규환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도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어떤 도발, 쿠데타 시도들은 있었어요. 몽땅 귀족들에 의한 과두정을 만들기 위한 귀족들의 반란이었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이 누구였느냐? 소크라테스의 동료거나 제자들이었어요. 주로는 귀족이었죠. 이 30인 참주정의 쿠데타 때도 가장 선봉에 섰던 게 알키비아데스라는 장군이었거든요. 이 알키비아데스는 어떻게 보면 애제자예요. 소크라테스의 항상 옆에 있던 애제자 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민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이 쿠데타 음모의 배후에 소크라테스가 있다. 직접적인 배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상적 기반과 이념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것을 부추겨왔던 사람이다. 어떤 점에서 그럼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 대한 반발, 민주정에 대한 나아가서는 반란을 부추기고 혹은 그 배우로서 혐의를 받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플라톤 저작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의 말들, 태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봤던 소크라테스의 이제 말들, 크리톤이라는 책과 국가라는 플라톤의 책에 나와 있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조하는 학생은 만인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 체육가의 말만 들어야 할까? 자, 체조 선수를 꿈꾸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여론, 만인의 말이라는 건 여론이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다양하게 흡수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전문가 한 사람, 코치죠. 전문 코치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맞느냐? 요 체육가를 얘기했지만 말 조련사 비유도 또 다른 데서 들어요. 말을 조련할 때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전문적인 말 조련사의 전문적 지식을 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말 조련 전문가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말은 민주주의라는 다수결 형식에 대한, 특히 아테네 민주정처럼 직접 국민이, 주권자가 참여해서 의사결정까지 관여하는 이것에 대한 반발을 말하는 거죠. 맡겨라, 정치가에게, 전문 정치가에게 맡겨라, 이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라는 책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 군인, 생산자가 섞이면 내분이며 복종할 사람이 지배하려는 모반이다. 정치가에게 정치를 맡기고 따라라. 군인은 전쟁을 담당해라. 그리고 생산자란 일반 시민을 말하는 거겠죠. 일반 시민은 그냥 일하고 먹고 사는데 충실하면 된다. 이게 섞이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게 섞이는 거다. 아니, 왜 일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느냐? 왜 정치에서 자기 어떤 권한을 내세우려고 하느냐? 그거는 정치가의 몫이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정에 대한 전면 반대였고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 대상으로 끊임없이 설파하고 다녔던 논리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도 현실에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현실에서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스파르타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두정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경향이 있었던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쿠데타 세력의 인적인 면을 보거나 아니면은 소크라테스의 평소 논리라든가 발언을 보더라도 민주정에 대한 위협 세력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를 사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의식이었죠. 그 판결이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차치하고 아테네 시민들이 왜 배심원들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에 대한 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정을 대표하던 철학은 소피스트였어요. 소피스트. 우리가 왜 학교 때부터 궤변론자라고 배웠죠? 소피스트의 원래 뜻은 현인이란 뜻이에요. 현명한 사람들. 이게 본래의 의미인데 서양 역사에서 궤변론자라고 불려왔고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서양 역사에서 현인이라는 뜻을 궤변론자라고 바꿔서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아테네 민주정 이래로 대부분의 정치 체제가 신분제도 아래서 어떤 전체주의이거나 왕권 체제이거나 아니면 귀족종 체제이거나 그랬잖아요. 당연히 민주주의를 설파하는 소피스트들은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궤변론자라는 규정을 받아왔던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서 소크라테스를 성인으로 추켜 세우고 소피스트는 궤변론자로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 교육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서도 어느 정도는 그 아테네 민주정의 기본 원칙들을 흡수하라는 경향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럴 때 그 나온다, 그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나온다의 의미를 대의제로 한정하지 않고 간접민주주의적인 요소와 직접 참여, 즉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정치 체제가 만들어져 왔고 그렇게 운영돼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선출되거나 추첨했어도 그 사람이 무능력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국민소환제인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국민소환제를 같이 병용하고 있죠. 그리고 직접적인 주민투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혹은 선거, 일상 영역에서 소수 의견이 제도적,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방식도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실질적인 어떤 보완 장치로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통념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대의제와 국민의 직접 참여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소수 의견 존중이 얼마나 제도화 공식화되어 있느냐에서 사실은 반성적으로 살펴봐야 될 점들이 많아요. 헌법의 정신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국회만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국회,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 내부 정경을 실어놨는데요. 주요 논의가요, 이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가 좁혀지고 여기서 조정된 걸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정 절차라든가 논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 교섭단체예요. 아주 희한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에요. 그러면 20석을 갖지 못한 정당은, 20명의 국회의원을 갖지 못한 정당은 참 이 논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논의 조정하고 세부적으로 짜고 이것을 어떻게 회부할지, 이 각각의 과정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수 의견을 아예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장치인 거죠. 원내 교섭단체 제도가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가 전달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라는 이유로, 20석 미만이라는 이유로 봉쇄가 돼요. 20석이면요, 적은 게 아니에요. 300석 가운데 20석이면 거의 7, 8% 이상의 그 의견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면 한 5%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는 소수 의견은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국회 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국민의 소수 의견도 무시하는 거다. 그걸 제도적으로 아예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선거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현행 선거에서는 주요하게 제일 많이 뽑는 게 소선거구제, 지역선거잖아요. 소선거구제는요, 승자 독식이에요. 누군가가 1등만 되면은 모든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한 경우 51%로 당선되고 49%로 낙선됐다고 하면은 49%의 의사가 반영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소선거구제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제는 소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중대선거구제 논의도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비례대표를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럽 방식으로 정당 비례 투표제를 도입해서 그걸 중심으로 선거를 하자라는 제안도 많았었죠. 유럽의 정당 비례 선거제 투표제 같은 경우는 10%면 10%가 고스란히 의석에 반영이 돼요. 국민의 10% 지지를 받으면 그만큼의 국회의원 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 의견이 만약 1%를 받았다 하면은 그 1% 받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몇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그들이 국회에 나가서 소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민할 바가 있고요. 하다못해 선거 과정에서도 소수 의견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장되진 못해요.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TV 토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어쩔 때는 한 10명 가까이 나오기도 해요. 저 옛날에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이렇게 불교 쪽에서 어떤 스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굴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중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만약 그런 소수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로 하더라도 TV 토론에 나오면 국민들이 다채롭게 그 정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선 때 TV 토론 보면은 꼭 3명 아니면 4명 정도밖에 우린 못 봐요. 그거는요, 몇 프로 이상 되는 정당의 후보만 TV 토론에 나올 수 있는 제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소수 의견을 봉쇄하는 장치죠. 우리는 국회라든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수 의견을 봉쇄하는 면이 많아요. 그리고 보다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도화된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소수가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보다 집단적이고 보다 대규모적인 방식으로 자기 견해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되느냐가 결국은 소수 의견이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될 텐데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부족했던 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두 날개라고 있는 한쪽 날개가 권위주의 정부하에선 부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민주정부 하에서도 부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처 입은 상태로 혹은 부상당한 상태로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도 그러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의제로만 사실상 국한될 때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대의제만으로는요, 가장 극단적인 전체주의 체제도 가능해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 중반의 나치 히틀러예요. 제가 그 자료에 군중 속의 히틀러라는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1938년의 장면입니다. 이미 이때는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 때였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좀 환호 속에서 등장하고 환호 속에서 연설을 마치는 히틀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이 히틀러 이전까지의 전체주의는요, 대체로 폭력에 의존해서 전체주의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강제와 폭력.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근대 시민혁명 100년이 넘는 시민혁명을 거치고 또 20세기 들어오면서요, 더 이상 폭력만으로는 전체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조차도 이거 폭력만으로는 안 된다. 당장 1, 2년 몇 년은 버틸 수 있어도 이게 곧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체주의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국민의 동의, 다수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는 이상 이게 유지되기도 어렵다라는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부터는요, 데이제 장치를 통해서 전체주의를 만들어요. 국민의 자발적 동의라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해요. 원래 히틀러는요, 그 데이제에 따라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1923년에 미넨 봉기를 일으켜요. 쿠데타 봉기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시도했던 건데 실패하게 되고 부상을 입고 투옥당하게 돼요. 이때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안 된다. 기존 방식, 폭력과 강제 방식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를 자기가 경험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쓴 책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서냐? 데이제라는 다수결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해요. 그래서 1932년에 이제 이 나치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합니다. 대신 한 37%, 각각 37% 내외의 득표를 얻게 되고요. 총선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석을 얻게 되는 거고요. 대선에서는 낙선을 하게 돼요. 그랬다가 1933년에 대통령이 죽고 나서 총리였었는데 대통령이 죽고 나서 국민투표로 선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총리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동시에 갖는 총통이 돼요. 원래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죽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갖는, 그래서 총통이에요. 총리와 대통령. 두 가지 권한을 갖는 총통으로 올라섭니다. 다수결, 데이제 절차,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전체주의를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당시에요, 의외로 빈곤층, 실업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히틀러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히틀러가 그냥 막 버린 거냐? 그렇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도 국민 다수의 동의에 기초했던 거예요. 당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있었어야 됐어요.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면 독일 국민들로서도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패권국가로서 권한을 누리고 많은 이익을 누리려면 우리나라도 식민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봤더니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방법은 뺏어오는 것밖에 없다. 뺏어오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전면적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국익이라고 하죠. 국가의 이익과 나아가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다수의 사고방식이 있었고요. 이것과 히틀러의 야욕이 만난 거죠. 그래서 다수결을 통해서 전쟁은 수행이 됐던 거예요. 유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 문제도. 독일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이 나치라는 히틀러라는 희대의 악마가 그냥 막 저지른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체주의가 특히 20세기 들어와서는 더더욱 전체주의의 뿌리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였어요. 식민지 당사국,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동력으로 이게 작용하지만 이미 독립되어 있는 국가 내에서의 민족주의는요, 전체주의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민족주의를 살살살살 자극해서 권력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 거죠. 그걸 민족제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그 도구가 유태인에 대한 차별과 그 다음에 탄압이었죠. 그리고 이는 독일 국민들 다수의 정서의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합하는 것이었어요.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적 다수 동의 절차를 거친
적어도 그 정서에 기반한 어떤 정책이 유태인 학살이었던 거죠. 탄압과 학살. 그런 점에서 대의제에만 의존하는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로도 갈 수 있지만 그 반대편인 극단적인 전체주의로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치하에서는 소수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죠.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것이 제도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통로들이 그래도 일정 폭으로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현대 정치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요,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1조에서는 그 선거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52조입니다. 52조에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안권의 문제예요. 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부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그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둘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국회의원, 두 번째 정부. 국민은 없어요. 국민에게 권한이 없어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아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에서. 그런데 그 후속되는 조항에는 사실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많은 민주국가에서요, 국민에게도 주권자에게도 법률안 제출 권한을 줘요. 현실에서 우리가 없는 거죠. 그걸 국민발안제라고 해요. 국민발안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국민의 일정 수가 수를 정하면 되죠. 50만 명이면 50만 명 이런 수에 해당되는 서명을 얻은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발안으로 제출된 의안은 법안은 제1의안으로 그 회기 내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 없애버리는 게 안 돼요. 제1의안으로 반드시 논의하게 돼 있고요. 그 회기 중에 가부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발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무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자의 권리가 일정하게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는 게 국민 발안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직접적인 국민 참여의 장치가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한 편이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네 민주정 이래, 그리고 현대 유럽의 주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로 보장해주고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역시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주민소환제도는 있어요.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일정 수를 충족시키면은 찬반 투표를 통해서 그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국민 발안제로 법안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헌법에 대한 개정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 참여는요, 보다 일상적인 권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일상적인 권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어떤 그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문제제기 중에 하나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구와 제도에 의한 권력의 미시적 물리학이다. 권력 지배 효과는 소유가 아니라 배열, 조작, 전술,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미시적 물리학이래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미시 권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거시 권력보다 미시 권력이 사실은 더 중요한 면이 있다. 여기서 거시 권력이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권력을 의미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권력기관, 국가 권력기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상당히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히틀러조차도 대의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됐잖아요. 더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는 기본적인 국가 권력의 민주주의적 장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문제는 일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미시적인 권력이다. 그럼 미시적인 권력이란 건 뭐냐? 우리 일상과 접촉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류의 것들이죠.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냥 4년에 한 번 오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허무한 것이 돼버리죠. 안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은 노예처럼 살다가 딱 4, 5년에 한 번만 주권자가 되는 이상한 모양이 돼버리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만나게 되는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나요? 직장, 학교, 또 가정, 그 다음에 아플 때 병원 가고요. 또 몇 년 동안 군대 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단위잖아요. 이곳이 민주화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시적 영역에서 이 거시적 영역은 상당 부분 민주화가 됐지만 이 미시적 영역은 여전히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이런 요소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배는 대신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는다. 마치 우리 스스로 그 장소, 그 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이 포장되어서 사용되어진다 이런 건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권력 지배 효과가 권력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열, 뭐 조작, 작용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녀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12년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필요로 되는 어떤 대부분의 상식이라든가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는 때예요. 제일 중요한 때죠. 그리고 그때 흡수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보통 상당한 기간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학교라는 것에 그럼 어떻게 배열 조작 작용이 가능하느냐? 입시와 경쟁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꼭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입시라는 장치가 우리를 경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경쟁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과도한 경쟁이고, 경쟁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것, 사회적인 관심이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오로지 성적에만 몰두함으로써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이 갖춰야 될 부분들, 또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그게 주로 입시와 경쟁이라는 방식으로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학생을 지배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가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특히 지배 세력이 심어주고자 하는 사고방식, 발상 이런 것들을 무려 12년에 걸쳐가지고 머리에 고착화시켜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근데 이것이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학교의 3주체 그럴 때 주로 누굴 꼽나요? 학생, 교사, 학부모. 이를 교육의 3주체라고 흔히 상식처럼 얘기합니다. 주체라면요, 권한이 있을 때만 주체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 3주체에게 어떤 권한이 있나요? 학생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교육과 관련한, 학교와 관련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학생은 어떤 통로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보통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학생회의 최종 권한이 뭔가요? 건의예요, 건의.
자, 그 다음에 학부모는 어떤 방식,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의사개진을 하며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인 권한이 뭐예요? 건의예요, 건의. 또. 그럼 교사는요? 교사가 뭔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가 교사회의예요. 교무회의, 교사회의. 그럼 거기서의 권한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건의예요. 결정은 교장, 그 다음에 교육감, 그 다음에 지방교육청이 거의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한 없는 주체라는 것은 이건 이 자체로 형용모순이잖아요. 이미 주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학생,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를 거론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사기예요, 사기. 말 갖고 장난치는 거죠.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는 민주주의가 없는 곳이에요. 구성원들이 권한이 없어요. 이런 민주주의 사각지대 황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적용되고 있느냐? 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우리 예전에 그 한국사 교과서 때문에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요. 교과서 결정을요, 우리는 교육청이나 교육감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논의는 거치지만 그건 건의란 말이에요. 교사나 학부모의 논의는. 그런데 일본만 하더라도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해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표결을 해요. 어떤 교과서를 배울지에 대해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요. 유럽은 그 폭이 더 넓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또 교사가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일정한 보장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암흑지대? 사각지대도 아니라 암흑지대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무려 12년 이상을 다니는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자 혹은 주권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행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는 이런 학교라는 일상 공간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 거기에서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주로 배열, 조작,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연봉의 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성하도록 몰두하도록 만들죠. 거기서 권력관계가 생겨버리죠.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싶겠지만 세계의 상식은 그렇진 않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회사 이사회의 일부를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는 공동결정법이라 그래서 아예 법제화된 상태로 노동자가 이사회의 일부, 15%, 20% 정도 참여하게 돼 있고요. 독일만 하더라도 경영참여법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이사회의 일부를 차지해서 주요 논의의 상황이라든가 주요 어떤 실적이라든가 혹은 필요한 어떤 제안이라든가 나아가서는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 하잖아요. 바로 그 공간에도 아무리 기업이라는 공간이지만 일정하게는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병원은 더더욱 알잖아요. 얼마나 일방적이에요.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보면은요, 거의 신이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걸려있는 병원인데 거의 일방적 관계예요. 환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병원에서의 환자의 권리, 또 가정도 최종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생을 가정 속에서 가정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 가정조차도 민주화된다. 특히 약자의 위치가 되어 있는 건 여성 그리고 아동이죠.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가정 내에서 보장되느냐, 그 내에서 민주적인 어떤 제도화된 법적인 장치를 어떻게 둘 거냐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조 2항 내용 중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아직 안 다뤘느냐? 단어 중에 모든을 안 다뤘어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나온다의 의미에 대한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선출이라는 대의적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걸 포함해서 직접적인 참여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했는데, 모든이란 말을 우리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1조 2항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모든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 모든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출되지 않은 공적 권력이 만약 우리 현실에 있다면 그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공적인 성격을 갖는 모든, 그것이 크든 작든 권력이라면 다 선출과 연관돼야 된다. 국민들로부터 그 지위가 나와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 자료 사진으로 4가지를 올려놨죠. 대법원, 대검찰청, 그 다음에 경찰청, KBS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3권 분립할 때 그 3권이 입법, 행정, 사법 이 3가지잖아요. 국가를 구성하는 공적 권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입법, 행정, 사법이에요. 입법부, 그래서 국회의원 우리가 뽑죠. 행정부, 대통령 뽑잖아요. 그 대표들을 뽑는 거잖아요. 사법은요? 아무도 안 뽑아요. 아무도 안 뽑아요. 헌법은 분명 모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이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대표적인 3개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선출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냥 임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과연 헌법 정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행하고 있는 거냐라는 게 큰 문제가 되죠. 사실은요,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 대법원장과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표성을 갖는 게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한 선출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어요. 4.19 직후에 제2공화국에서 법관 국민 선출제 법안이 마련이 됐었어요. 드디어 세 권력 중에 하나인 사법부에 그 대표들을 뽑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지금부터 5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 오래전에 이미 4.19 혁명을 통해서 법관 선출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어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그 선거일 전날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무산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부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질 않아요.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게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사법농단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있잖아요.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재판을 어디서 해요? 재판부에서 해요. 그러니 그 사법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온갖 수사 관련한 조치들이라든가 또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한국이 민주적 사법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에 대한 선출제도는 도입돼야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검찰청 올려놨고요. 검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떤 면에서는요, 국회의원들도 검찰 앞에서는 좀 이렇게 눈을 좀 내리까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하고도 막 맞짱 뜨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검찰이야말로 진짜 권력이다라는 말을 거의 상식처럼 요즘에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선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만 해도요, 지역의 검사장, 지역의 보안관, 그러니까 지역의 경찰 책임자죠. 지역의 경찰 책임자와 지역의 검찰 책임자를 주마다 선출하게 돼 있어요. 각각 선출하게 돼 있어요. 권력이니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에게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준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검사장 선출제도, 지방 검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 검사장에 대한 선출제도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자치도 제대로 확립이 되고, 또 검찰 내에 독립적인 어떤 기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냐에 따라서 검찰 전체가 막 정치검찰로 변질되기도 하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검찰청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법적 원칙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독립성을 위해서는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방금 얘기 중에 나왔지만 경찰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경찰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 중에 하나였어요. 인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관련 수사나 이런 시설들은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CCTV 같은 거 다, 그 다음에 막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하고 이런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또 연관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방의 경찰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아서, 마찬가지로 경찰이 권력화되지 않는 것, 경찰이 권력의 도구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권한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도 꼭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언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언론은 공적 권력이 아니라서 방금 말씀드린 법원, 사법부, 검찰, 경찰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래서 좀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 이거는 공적 성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공적인 언론이 권력화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KBS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검찰이나 사법부와는 좀 다른 방식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 운영되는 방송사의 경우는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국민적 장치, 어떤 방식일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주권의 개념, 국민의 개념, 또 주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의 개념, 모든, 또 권력도 거시 권력과 미시 권력이 있다는 점, 모든 권력이라 그랬으니까 그 모두가 사실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다의 의미까지 아주 단어 하나하나에 이를 정도로 꼼꼼하게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 헌법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나아가서는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실천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위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두리뭉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조항 그리고 조항의 구절과 문구의 그 단어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파악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만나 뵙고요. 다음 조항으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